내가 쓰는 우산이 어제요? 제 전화기가 이렇게까지 요란하게 울린 적이 있었나?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평생 무명 가수였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응원해주세요. 그럼 더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여러분의 3대가 평안하시라고 기도 올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노래만 하다가 늙어버린 사람. 동네 사람들은 절 그렇게 불렀죠. 아직도 가수 한답시고 돌아다니냐? 그 말 웃으면서 넘기는 척했지만요. 사실은 제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이 들수록 내가 살아온 세월이 쓸모없어 보일 때 그 공허한 느낌 느껴보셨나요? 제 이름은 한도일. 68살. 평생 트로트만 부르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행사장, 시골 장터, 동네 경로잔치, 무대라고 해봤자 플라스틱 의자 몇 개 놓인 곳이 전부였습니다. 사람들이 술에 취해 고성 지를 때 그래도 저는 끝까지 노래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 일이지. 스스로를 달래면서요. 근데요, 그날 제 전화기가 울리고 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한도일님 맞으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그런데요. 시니어 가수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입니다. 1차 심사 결과 전달드리려고 연락드렸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제 가족의 불행이 시작된 건 사실 시니어 가수 오디션에 지원한 건 집사람도 아들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평생 저 때문에 고생만 했거든요. 노래 한답시고 집 비우고 돈은 제대로 못 벌어오고 술까지 곁들이던 시절이 길었으니까요. 여보, 이 나이에 그만 좀 하지. 이제 그냥 아파트 경비자리 같은 거 구해서 월급이나 꼬박꼬박 받자. 아내가 몇 번이고 말했었죠. 아들은 더합니다. 아버지, 이제 현실 좀 보세요. 요즘 누가 무명 트로트 가수를 알아요? 우리 세대는 그냥 다 유튜브로 듣지.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몰래 시니어 가수 오디션 공고를 보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노인복지관 게시판에 붙어있던 포스터. 당신의 두 번째 전성기를 찾으세요. 그 문장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 전성기. 첫 번째도 제대로 못 누렸는데 두 번째가 있을까? 웃기죠? 근데요. 그날따라 복지관에서 노래를 하나 부르고 나니 마이크를 손에서 놓기가 싫었습니다. 도일이 형 한번 나가봐. 형 목소리 아까워. 요즘 시니어들 나와서 스타 되는 거 뉴스에도 맨날 나오잖아. 복지관에서 같이 노래 부르던 동생 녀석이 등을 떠밀었죠. 그래서 정말 몰래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허름한 반지하 방. 빨랫줄 흔들리는 그 방에서 저는 정장을 꺼내 입고 마지막으로 남겨둔 넥타이를 메고 정면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게 말이죠. 휴대폰 세워놓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책 쌓고 신발 받침대 놓고 10번도 넘게 쓰러지는 걸 세우고 나서야 겨우 녹화 버튼을 찾았습니다. 이거 맞나? 빨간 점이 깜빡거려야 되는 건가? 혼자 중얼거리며 한참을 헤맸죠. 안녕하십니까? 서울 강서구에 사는 68살 한도일입니다. 평생 무명 가수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목소리가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 말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붉은 점, 녹화 표시가 켜져 있는데도 마치 진짜 관객들 앞에 선 것처럼 가슴이 뛰었죠. 노래 끝나고 영상을 확인하는데 손가락이 미끄러져서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아니 이게 다시 처음부터 정장 입고 넥타이 메고 휴대폰 세우고 이번엔 정말 조심조심 녹화하고 저장하고 이메일로 보내는데도 1시간이 걸렸습니다. 첨부 파일이 어딨더라? 눈을 찌푸리고 한참을 찾았죠. 영상을 보내고 나서 며칠 동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지. 너무 늙었나 보다. 스스로를 비웃으면서 다시 장터 행사나 돌아다닐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전화가 온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1차 합격하셨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가요? 네, 한도일님. 예선 현장에 꼭 나오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갑자기 달라 보이더군요. 마치 너 아직 안 끝났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집이었습니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그게 더 두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데도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만 반복했습니다. 당신 왜 그래? 오늘따라 말이 없네. 아내가 눈치를 챘습니다. 여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오디션에 붙었대. 오디션? 무슨 오디션? 시니어 가수 오디션. 복지관 게시판에 붙어 있던 거 있었잖아. 그거 나 지원했었거든. 근데 붙었대.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당신 그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했어? 당신 반대할까봐. 그럼 더더욱 말했어야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관리비도 밀리고 아들내도 힘들고. 당신은 아직도 꿈 타령이야? 그 순간 제가 생각한 두 번째 전성기라는 말이 갑자기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소식을 전했는데 축하 대신 한숨부터 들은 적 있으세요? 그게 바로 그날 밤 제 심정이었습니다. 나도 알아. 우리 형편 어려운 거. 근데 이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이란 말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당신이 무대 안 서겠다고 한 게 벌써 몇 번째인데.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화보다 실망에 가까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방에서 아들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이미 대화를 듣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지, 진짜예요? 또 오디션? 또 TV? 아들은 피곤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맞벌이 하느라 지친 눈빛이었죠.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다. 이번엔 시니어들만 나오는 거라서. 나 같은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아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한숨을 크게 내쉬었죠.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 이번엔 제발 집안 말아먹는 일만은 하지 마세요. 예전처럼 보증 잘못 서고 이상한 음반 계약하고 그러지 말고. 그 말에 가슴이 또 한 번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번 앨범만 잘 되면 대박 난다는 말에 속아서 집 팔 뻔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이번엔 그냥 정정당당하게 노래만 부를 거다. 그렇게 저는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잔인한 아이러니가 될지 모른 채요. 오디션 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주름 자글자글한 노인. 하지만 눈빛만큼은 20살 때 처음 무대에 올랐던 그날과 닮아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 제 또래로 보이는 사람들이 335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정장에 반짝이 재킷, 화려한 구두. 누가 봐도 오늘의 목적지는 같아 보였죠. 형님, 혹시 이번에 그 시니어 오디션 가세요?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제 또래. 머리는 거의 희끗희끗했지만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습니다. 예, 뭐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나이에도 이런 기회가 어딨어요. 떨어져도 얘기거리, 붙으면 인생 역전이래잖아요. 하, 인생 역전.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착한 스튜디오 앞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카메라들, 스태프들, 의상 입은 참가자들. 누군가는 연신목을 풀고 있었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 한 어르신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많이요. 저는 72입니다. 손자가 할아버지 나이에도 도전하는 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떨어져도 좋은 추억이지 뭐.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저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순서가 다가올수록 손바닥에 땀이 배었습니다. 번호표에 적힌 숫자를 계속 쳐다봤습니다. 다음 178번 한도일님. 스태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스튜디오 안 3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 때문에 눈부셔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이 어떤지는 느껴졌습니다. 날카로운 기대, 그리고 냉정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 강서구에 사는 68살 한도일입니다. 평생 무명 가수로 살았습니다. 오늘 제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지막인지 두 번째 시작인지는 들어봐야 알겠죠. 반주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평생을 두고 부르던 노래. 하지만 그날만큼은 가사를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듯 불렀습니다. 가난했던 신혼 시절, 비오는 날 젖은 신문지를 덮고 잠들던 원룸, 아들이 태어나던 날, 첫 무대에서 박수 대신 야유를 팠던 밤. 그 모든 장면들이 노랫말 사이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스튜디오는 잠시 조용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듯한 정적. 아, 떨어졌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익숙한 패턴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심사위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네. 왜 이제 오셨어요? 그 말과 함께 스튜디오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요즘 젊은 트로트 가수들 목소리랑은 결이 다릅니다. 세월이 만든 진짜 목소리 같아요. 세 번째 심사위원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천천히 무대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선생님 손 잠깐만 잡아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월이 만든 손입니다. 이 손으로 평생 무대 붙들고 사신 거예요.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합격입니다.
단 한마디.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방송분이 나간 뒤 저는 하루아침에 유튜브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시니어 무명 가수의 역대급 무대. 68 인생 2막을 열다.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나요? 우리 엄마가 이 아저씨 노래 듣고 엉엉 울었어요. 진짜 이런 목소리가 진짜다. 여러분, 평생 무명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름이 검색어에 오른 기분 상상이 되시나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옛날에 함께 밴드하던 친구, 언제 봤는지도 기억 안 나는 친척, 행사 회사, 지역 방송국, 선생님 행사 한번 나오시죠. 다음 주에 인터뷰 가능하세요? 광고 쪽에서 문의가 왔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한꺼번에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네에서도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슈퍼마켓에 가니 주인 아주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 한도일 씨, TV에서 봤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 그렇게 나오다니. 그 옆에 있던 손님들도 수군수군거렸습니다. 맞네, TV 나온 그 사람. 우와, 실물 처음 보네. 예전에는 저를 보고도 그냥 지나쳤는데 이제는 슬쩍슬쩍 쳐다보는 눈길들이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보니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TV를 멍하니 보고 있더군요. 재방송으로 제 무대가 다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옆에서 가만히 앉아 제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제가 들어온 줄도 모르고 화면만 쳐다보더군요. 제가 조심스레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나 왔어. 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진짜 멋있었어요. 그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현실만 이야기하던 아들이 처음으로 제 꿈을, 제 노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내도요. 입술을 꼭 깨물고 있다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바보 같은 양반. 이렇게 잘할 줄 알았으면 내가 더 일찍 밀어줄 걸 그랬어. 그날 밤 우리 집 밥상은 오랜만에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술을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진짜 바빠지시겠네요. 스케줄 관리 누구랑 상의하셨어요? 그 질문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렸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돈과 명성, 그것들이 우리 집안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그 문을 열어준 건 다름 아닌 저 자신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정말 다 꿈 같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떠서 휴대폰을 켰는데 은행 잔고가 어제랑 숫자가 달라져 있던 적 있으세요? 저는요. 평생 통장에 찍힌 가장 큰 숫자를 68에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 출연료 입금해 드렸습니다. 제작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행사비, 출연료, 초상권 사용료 이런 단어들이 줄줄이 딸려왔습니다. 아들이 통장을 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한번 출연해서 받은 돈이에요. 그런가 보더라. 와 저보다 많이 버시네. 아니 제 2달치 월급이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손으로 통장을 이리저리 들여다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그 말이 괜히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한때는 집안의 가장이었지. 아니 지금도 가장이긴 하지. 그동안 못해준 것만 생각하다가 처음으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떠올리게 되더군요. 그날 바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기 오늘 시장 가지 말고 마트 가자. 마트는 왜? 거긴 다 비싸기만 하지. 그래도 오늘은 당신 먹고 싶은 것 좀 사자. 아내 얼굴에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그럼 딱 오늘만. 허리 좀 쓸까? 카트에 장을 담는데 아내가 자꾸 가격표를 보더군요. 이건 너무 비싸다. 그냥 넣어. 이제 우리도 한 번쯤은 이렇게 살아보자.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 오늘 좀 달라 보인다. 그래 보여? 응. 예전 같았으면 내가 뭐 사자고 해도 차마 이랬을 텐데. 저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마치 늙어서도 남자로 인정받는 기분이랄까요? 계산대를 지나는데 계산원이 저를 쳐다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어머 혹시 TV 나오신 분? 아, 네. 맞다. 우리 어머니가 그 방송 보고 울었어요. 진짜 감동적이었어요. 아내가 옆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동네에서 못 다니겠네. 뭐가? 사람들이 다 알아보잖아.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이제 그냥 한도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잠깐의 행복이 지나가고 문제는 그 다음부터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소속사 계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생님, 요즘 여기저기서 행사 섭외 계속 오는데요. 개인으로 일하시면 나중에 복잡해지실 수 있어요. 소속사랑 계약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입니다. 프로그램에서 붙여준 매니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였습니다. 말도 빠르고 옷도 세련되게 입었더군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정말 회사에서 받아주려나?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요즘 제일 핫하신데. 영상 조회수 보셨어요?
그가 제 휴대폰을 가져다가 유튜브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수십만. 그 아래 빽빽한 댓글들. 이 아저씨 노래 계속 듣고 싶다. 정규 앨범 안 내주시나요? 전 아직도 그 숫자들에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다 제 영상을 본 사람들이에요? 네, 선생님. 그리고 계속 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매니저가 화면을 스크롤하며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죠? 이게 바로 선생님의 파워예요. 그날 밤 소속사에서 보낸 계약서를 집에 들고 왔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방에 들어오자마자 저는 소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속사 계약서래. 나보고 이제 제대로 가수 생활하자고. 아들은 서류를 쭉 훑어봤습니다. 눈이 점점 커지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그냥 사인하시면 안 돼요. 왜? 수수료가 너무 높은데요? 매출의 70%를 회사가 가져간대요. 70%? 그 숫자가 꽂혔습니다. 그래도 방송도 잡아주고 앨범도 내준다잖아. 행사도 연결해주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요즘 이렇게까지 가져가는 회사는 많지 않은데. 아들은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찾더니 비슷한 계약들을 보여줬습니다. 봐요, 아버지. 보통은 55, 많아야 64 정도래요. 근데 이 회사는 73이네. 아버지 입장에서 너무 손해야. 전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론 평생 아무도 안 데려가던 나를 회사에서 받아준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다른 한편으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안 올 것 같은 불안도 있었죠. 근데 말이다. 회사 없으면 스케줄이고 뭐고 내가 다 알아봐야 하는 거 아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다 해.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그때 처음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매니저 하면 안 돼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내가? 네. 어차피 지금 다니는 회사도 연봉 그리 높지도 않고 아버지 일정이랑 수입 잘 관리하면 가족끼리 다 먹고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큰 사업 기회를 발견한 것처럼. 그리고 있잖아요, 아버지. 요즘 1인 기업, MCN, 퍼스널 브랜딩 이런 게 대세래요. 제 친구가 마케팅 회사 다니는데 거기서도 시니어 시장이 블루오션이래요. 아들은 신이 나서 말을 쏟아냈습니다. 회사 끼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하면 수익을 100% 가져갈 수 있잖아요. 유튜브도 시작하고 온라인 클래스도 만들고 굿즈도 만들 수 있겠다. 한도일표 효도 노래 모음집 이런 거요. 윤희는 이미 휴대폰 메모장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팬카페도 만들고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전방위로 공략하는 거예요. 아버지 세대 타겟팅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자기 인생의 계획을 갑자기 나 때문에 바꾸겠다고 나선 적 있으세요? 그게 기쁘면서도 두려운 말이었습니다. 내가 다니던 회사는 솔직히 저도 좀 지쳤어요. 실적. 맨날 눈치 보면서 팀장 비위 맞추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버지 브랜드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조회수만 봐도 대박이잖아요. 브랜드, 조회수. 그 말이 낯설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브랜드라고 부르는 세상. 거울 속 제 얼굴은 여전히 동네 경로당에서 노래 부르던 늙은이인데 말이죠. 근데 내가 갑자기 직장 그만두면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잠깐은 힘들 수 있지만 아버지 스케줄이 지금처럼만 들어오면 금방 안정될 거예요. 제 계산으로는 3개월이면 충분해요. 아들은 벌써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인스타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개설하고 틱톡도 해볼까요? 요즘 시니어 틱톡 진짜 대세래요. 그때 아내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대화를 듣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너 또 무슨 소리야? 엄마, 아버지 요즘 얼마나 잘 나가시는지 알죠? 이럴 때 제대로 해야죠. 내가 옆에서 도와드리면 이상한 계약 같은 것도 안 하게 할 수 있고.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는 애 아빠처럼 한 번 꽂히면 앞만 보고 달리는구나. 엄마는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맨날 돈 없다고 한숨 쉬더니 이제 기회가 왔잖아요. 그래도 직장 있는 게 어디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 아들이 투덜거렸습니다. 엄마는 맨날 그러시네. 그러면서 아버지 경비 자리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봐요. 여기 커뮤니티에서도 다들 아버지 칭찬 일색이에요. 진짜 가수다. 목소리가 보물이다. 이런 반응을 돈으로 못 사요. 이게 바로 팬덤이에요. 팬덤. 둘의 말다툼이 길어졌습니다. 전 그 사이에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결정은 결국 제 몫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서 아이들 노는 거 지켜보며 몇 번이나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소속사 계약을 할까? 아들한테 맡길까? 결국 저는 아들 쪽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정말요, 아버지? 진짜요? 아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을 와락 잡았습니다. 응. 어차피 내 인생. 이제라도 우리 가족 손으로 굴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아내는 많이 걱정하는 눈치였습니다. 당신들 나중에 나한테 온다고 하지 마. 걱정 마요, 엄마. 이번엔 진짜 다를 거예요. 아버지랑 저 둘이 팀 먹고 제대로 해볼게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만들었습니다. 시니어 가수 한도일 전속 매니저 한도윤.
그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전속 매니저. 그 활자가 괜히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일이 진짜로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지방 방송 가야 해요. 모레는 행사 2탕 잡혔어요. 이 나이에 2탕이나 뛰라고? 이럴 때 벌어야죠. 요즘 문의가 폭발이에요. 제 인스타그램 DM만 봐도 아들은 휴대폰을 보여주며 신이 났습니다. 와, 또 들어왔다. 아버지 여기 대구에서 행사 요청 들어왔어요. 출연료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 바로 확정 메시지 보낼게요. 새벽에 집을 나서고 새벽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고 휴게소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힘들었냐고요? 이상하게 안 힘들었습니다. 무대 위에만 서면 사람들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도일 씨, 브라보. 우와, 실물로 보니까 더 멋있다. 사인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어색하게 펜을 잡고 종이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한도일. 평생 그냥 주민등록증에만 있던 이름이 누군가의 다이어리에, 누군가의 셔츠에, 누군가의 추억에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욕심이 생겼습니다. 유나. 네, 아버지. 행사비는 보통 얼마씩 받는 거냐? 처음엔 좀 낮게 불렀는데요. 요즘은 섭외가 많아서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냥 아버지가 알면 놀랄 정도? 이 정도면 제 전 직장 월급의 서너 배는 되는 것 같아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제가 놀랄 만큼이었습니다. 옛날엔요. 하루 종일 장터 돌아다녀도 몇만 원 겨우 손에 쥐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곡, 두 곡 부르고 내려오면 통장에 꽂히는 숫자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응? 우리 집 옮기는 거 어때요? 집을? 네. 지금 반지하는 너무 좁기도 하고 할머니 그러니까 엄마도 허리 아프다고 하시고 엘리베이터 없는 것도 힘들고.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집 타령이야? 엄마, 요즘 아버지 수입이면 전세 이사 충분히 가능해요. 강서 말고 좀 더 환경 괜찮은 쪽으로. 아, 제가 벌써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아들은 휴대폰으로 부동산 앱을 열어 보였습니다. 여기 보세요. 엘리베이터 있고 남향이고 아버지가 녹화할 때 배경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유튜버들 다 집에서 찍잖아요. 아내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지금 사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엄마,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라고 아버지가 고생하신 거 아니잖아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자니까 왜 그래. 엄마도 허리 아프다고 맨날 그러시면서요. 그 말은 사실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햇빛이 쫙 들어오는 집.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넓어진 부엌이었습니다. 여보, 그냥 서 있어도 햇빛이 따뜻하네. 그러게. 당신 좀 달라졌어. 아내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지 않겠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한 게요. 사람이 돈과 명성을 한 번에 손에 쥐면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 달라진 건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제게 깍듯이 선생님이라고까지 부르며 스케줄을 관리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들은 제게 지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은 하지 마세요. 어떤 말? 그냥 예전에 빚지고 힘들었던 얘기요. 그런 건 이미지에 안 좋아요. 이미지? 네. 지금은 가난하지만 품이 있는 노래로 인생 역전한 시니어, 이게 콘셉트인데 너무 처절한 얘기까지 다 하면 브랜드 가치 떨어져요. 브랜드, 이미지, 콘셉트, 그 단어들이 점점 제 일상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방송 대기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사회자가 저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성공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요? 전 그냥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애들 빚 갚아주고 전기요금 밀린 것부터 내고 싶더라고요. 전화 끊길까봐 늘 불안했었거든요. 그게 제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방송이 끝나고 나서 아들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뭘? 그런 얘기는 빼자고 했잖아요. 가난, 빚, 전기요금. 듣는 사람들도 불편해요. 시청자들은 희망을 원하지 너무 현실적인 얘기는 안 좋아한다니까요. 근데 사실이잖아. 나는 거짓말은 못하겠더라.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요. 진짜보다 보여지는 진짜 같은 가짜가 더 먹혀요. 누가 진짜를 원해요? 그냥 감동 포인트만 적당히 주면 되는 거예요. 팬들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원하는 거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보여지는 진짜 같은 가짜. 그게 무슨 소리인가요? 전 평생 무대 위에서는 진짜만 불렀습니다. 가짜 감정으로 노래하면 목소리가 나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불 꺼진 TV 화면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 가고 있지? 이때만 해도 이게 우리 가족을 향한 첫 번째 균열의 시작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오늘 미팅 있어요. 미팅? 네. 아버지 브랜드 확장에 대해 상담하고 싶다는 분이 계셔서. 브랜드 확장. 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자니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아들보다 조금 더 많아 보였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선생님. 요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 예. 그는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입에 꿀을 바른 것 같았죠. 지금 이 열풍 그냥 지나가게 두면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상품을 만들면 선생님께서 일 안 하셔도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상품, 수익 구조. 아들이 호응했습니다. 맞아요, 형. 저도 그 생각했어요. 굿즈 같은 거랑 온라인 강의 이런 거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 남자는 다이어리를 펼쳐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요. 시니어 보이스 아카데미. 브랜드는 선생님 이름으로 가고 실제 강의는 우리가 맡는 겁니다. 선생님은 얼굴과 이름만 빌려주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은 편하게 쉬시면서도 매달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고요. 전 조금 불편했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안 가르치는데 내 이름을 쓰면 그게 되는 건가? 요즘 다 그렇게 합니다, 선생님. 대표 이름만 빌려서 운영하는 거죠. 선생님이 일일이 가르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한도 일이라는 브랜드에 돈을 내는 거지 꼭 본인이 가르쳐야 하는 건 아니에요. 논리는 그럴듯했습니다. 아들이 제 눈치를 봤습니다. 아버지, 이런 거 한번 해두면 나중에 나이 더 드셨을 때 노후에 든든한 수입원 되는 거예요.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잖아요. 일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거요. 아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노후. 그 말이 또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지금이야 건강하다고 쳐도 언젠가 무대에 못 서게 되는 날이 오겠죠. 그때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빠져나오는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누가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그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시니어 시장이 얼마나 크신지 아세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년층 진입하면서 이 시장이 폭발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제대로 된 시니어 교육 콘텐츠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들이 거들었습니다. 형 말이 딱 맞아요. 제가 시장 조사 좀 해봤는데 시니어 타겟 온라인 교육 시장이 앞으로 3년 내에 10배 성장한대요. 결국 계약을 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조항들, 작은 글씨, 중간중간 나오는 수익 배분이란 단어. 여기는 그냥 선생님이 동의하셨다는 표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남자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저는 거의 믿고 사인했습니다. 아들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걸 보면서요. 아버지 잘하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아들은 그날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를 열심히 작업했습니다. 그때 아내는 계속 찜찜해했습니다. 당신들 왜 이렇게 쉽게 사인을 해? 여보, 이 사람들 다 이쪽에서 오래 일한 전문가들이래. 그게 더 무섭지. 우린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내는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이마를 찌푸렸습니다. 여기 위약금이 뭐 이렇게 많아. 위약금? 응. 혹시라도 계약을 깨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어쩌고 저쩌고. 아들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그건 다 형식적인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 안 생기니까. 계약서가 다 그렇게 무서워 보이게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알아? 너도 처음이잖아. 요즘 세상에 계약 안 하고 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오히려 계약서가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저도 유튜브 보고 공부 많이 했다고요. 두 사람의 싸움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너 아버지 돈 들어오는 거 보고 너무 흥분한 거 아니야? 엄마는 왜 맨날 좋게 보질 못해요? 아버지가 잘 되는 게 그렇게 불안해요? 난 불안하지. 당신 아버지 예전에 어떻게 당했는지 내가 다 봤는데. 그 말에 방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꺼냈으니까요. 보증 잘못 써서 집을 날릴 뻔했을 때, 사기당해 음반 제작한다며 큰돈을 날렸을 때 아내가 그 옆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그걸 아들은 끝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한 거니까 난 따를게. 근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뭔데?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윤희 말만 믿지 말고 당신 눈으로도 꼭 확인해. 그 말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경고였는지 그땐 몰랐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흘렀습니다. 이름을 딴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도일 인생 트로트 클래스. 한도일이 부르는 효도 노래 모음집. 사진 찍고 영상 몇 개 찍고 나면 수익이 얼마 들어왔는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윤아, 그 수업은 사람들 많이 오냐? 예, 아버지. 지금 일기 모집만으로도 꽤 괜찮아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버는 거냐? 아버지가 그걸 왜 신경 쓰세요? 아버지는 그냥 건강 챙기시고 무대만 잘하시면 돼요. 숫자는 제가 다 관리할게요. 처음엔 그 말이 좀 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말했습니다. 윤희가 요즘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 많이 써? 명품 신발, 옷, 시계까지. 옛날엔 그런 거 눈도 안 돌리던 애가
어제는 백화점 쇼핑백 들고 들어오더라.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요즘 애들 다 그러고 사나 보지. 일하는데 옷차림도 중요하고. 근데 당신은 아직도 같은 양복 입고 다니잖아. 나는 뭐 안 그래도 되고. 그 말이 그때는 그냥 농담 같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 모든 게 그때부터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늦게 들어왔는데 묘하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유나,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버지, 오늘 또 섭외 들어왔어요 하면서 신나게 이야기하던 아들이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유나, 정말 괜찮은 거냐? 네, 괜찮아요. 근데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첫 번째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 행사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 얼굴이 잿빛이 돼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방금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 은행? 우리 집 담보 대출이 연체됐다고.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담보 대출? 우리가 그런 거 받았었나? 내가 물어봤지. 그랬더니 당신 이름으로 난 대출이 있대. 내 이름으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때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얘기 들으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나, 담보 대출이 뭐냐? 아들의 눈이 잠시 허공을 헤맸습니다. 아버지, 그게... 잠깐만요. 설명할게요. 여러분, 그때부터가 우리 집안이 무너지기 시작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윤희는요, 잠깐 고개를 숙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 대출은 제가 받았어요.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내가 받았다고? 네. 아버지 명의로.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뭐랬어? 내가 그래서 서류는 당신이 직접 보라고 했잖아. 윤희는 당황한 얼굴로 손을 저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일단 제 얘기부터 들어보세요. 뭘 들어? 내가 아버지 이름 도용한 거잖아.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해. 일단 윤희 말부터 들어보자. 아들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고백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그때 교육 사업 시작할 때 있잖아요. 트로트 클래스 말하는 거냐? 네. 초기 자본이 좀 필요했어요. 온라인 플랫폼 만들고 홍보 영상 찍고 강사들 섭외하고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윤희는 숨을 한번 고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원래는 투자자들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중간에 한 군데가 빠졌어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 애매해서 그냥 진행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광고도 집행했고 사람들도 고용했고. 그래서 아버지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은 거예요.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윤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그때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했어요. 금방 메꿀 수 있을 거라고. 오픈하고 나면 수강생 몰리고 그 돈으로 대출 바로 갚으면 된다고. 진짜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진짜요, 아버지? 저도 아버지 위해서 한 거예요. 아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 사기꾼들이 맨날 그렇게 말하지. 엄마,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그럼 뭐가 다르냐? 당신 아버지 등에 업혀서 대출받고 사업하고 지금 와서 연체라잖아. 윤희는 점점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괜찮았어요. 수강생도 꽤 들어오고. 근데 그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파트너 하던 형이 있잖아요. 그 형이 관리하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제가 늦게 눈치챘어요. 강의 수입을 그 형이 몰래 빼돌리고 있었더라고요. 회사 명의로 빌린 돈도 있었고 카드도 막 긁어놨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그 사람은? 연락이 안 돼요.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도 안 나오고 카톡도 일십이고. 아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연락이 안 돼? 사기 당한 거잖아. 그럼 신고했어? 형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한테도 가족처럼 대했고 같이 술도 마시고 아버지 얘기도 진심으로 멋있다고 했는데 저를 동생이라고 불러줬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이상하게 형이 그럴 사람 아니다라는 말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아왔던가. 그럼 대출은? 원금도 크지만 이자가 좀 불어나고 있어요. 윤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냐?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윤희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그 숫자를 듣는 순간 정말로 숨이 막혔습니다. 그 45억이라는 돈이 네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돈이냐? 아니요. 윤희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데? 오픈하고 수강생들 더 모이면 어떻게든 메꿀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아버지 이미지 이용한다고
인터넷에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무슨 글? 수강생 중 몇 명이 한도일 선생님이 직접 강의하는 줄 알고 신청했는데 선생님은 안 보이고 다른 강사만 나온다고. 환불 요구도 들어오고. 그래서 회사에 민원도 들어가고. 댓글도 완전 날리고.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방송 섭외가 하나 둘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선생님, 요즘 조금 이슈가 있어서요. 일단 잠깐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작진이 슬쩍 말을 돌렸던 이유. 그게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아내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 엄마, 조용히 하고 들어. 첫째, 너는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 둘째, 파트너랍시고 데려온 사람한테 수강료랑 투자금을 뺏겼어. 셋째, 아직도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몰라. 넷째, 그 와중에 아버지 이름 걸고 하는 강의는 사기 논란까지 나오고 있어. 윤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당신, 이게 다 허황된 꿈에서 시작된 거야. 그 말은 나를 향한 화살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그냥 경비 자리라도 구해서 조용히 살았으면 우리가 이 지경까진 안 왔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그건 너무. 아니야. 내가 무슨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당신 이 오디션 나간다고 했을 때부터 불안했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갑자기 스타가 되는 게 좋기만 하겠냐고. 윤희가 버티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걸 왜 이제 와서 아버지 탓을 해요? 저도 아버지도 다 잘 되려고 한 건데. 그럼 누구 탓을 해? 내 탓을 할까?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내 탓이다. 둘이 동시에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아버지, 내가 욕심을 냈다. 나이 들어서 이만큼 이름을 알리게 된 게 그냥 고맙기만 했어야 했는데 돈이 보이니까 사람들이 붙으니까 나도 모르게 더 그 생각만 하게 됐던 것 같다. 윤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잘못이 커요. 제가 너무 설레발쳤어요. SNS 팔로워 늘어나는 거 보고 댓글 많아지는 거 보고 제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욕심났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 아버지 TV 나왔다고. 내 잘못도 다 있다. 아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떡할 건데? 그건 우리 셋 다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명 출신 시니어 가수, 노인 상대로 교육사업, 얼굴만 빌려주고 실제 강의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면 이거 사기 아닌가요? 기사도 떴습니다. 훈훈한 감동 뒤에 숨겨진 논란.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한번 인터뷰를 준비할 테니까 해명하시는 게 어때요? 아들은 강하게 말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나가시면 더 물어뜯기기만 해요. 일단 조용히 있는 게 나아요. 댓글 보니까 완전 난리예요. 근데 가만히 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대출 독촉 전화, 환불 요구, 법적 조치 경고 문자. 아버지 명의로 된 회사라서요. 대표님께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대표, 서류상으로 그 회사의 대표는 저였습니다. 밤마다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이 집도 언제 나가라고 할지 모르겠네. 그 말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는 것도 두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 TV 나온 분 하고 반겨주던 사람들이 이제는 슬금슬금 피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 사람 사기꾼 아니래? 맞아, 뉴스에 나왔던데.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그게 무대 위 박수보다 훨씬 크게 들렸습니다. 어느 날 윤희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결할게요.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 밤 윤희는 집을 나갔습니다. 잠깐 친구 만나고 오겠다고. 그리고 그날 새벽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세요? 네, 그런데요. 아드님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서 길에 쓰러져 계셔서요. 일단 파출소로 모셔왔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은 상태로 파출소로 달려갔습니다. 의자에 기대 멍하니 앉아있는 윤희, 눈밑이 퀭했습니다. 윤아, 아버지. 윤희는 제 앞에서 처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나 망했어. 뭐가 망했는데? 다 망했어. 사업도, 돈도, 우리 가족도. 제 친구들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는데 다들 피하더라고요. 저 이제 어떡해요? 저는 조용히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안 망했다. 그 말은 제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윤아, 돈은
우리가 같이 갚으면 된다. 같이요? 응. 내 이름으로 받은 대출이니? 당연히 나도 책임이 있지. 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다 해결되냐? 윤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아냐? 알아요. 그때마다 내 엄마가 나를 붙들고 일으켜 세웠다. 이번엔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울 차례인 것 같다. 윤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하기엔 너무 큰 돈이에요. 크면 어떠냐? 조금씩 갚으면 되지. 조금씩 갚으려면 아버지가 다시 무대에 더 많이 서셔야 할 텐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섭외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미 행사 섭외는 많이 줄어든 상태였으니까요. 그때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윤아, 네, 무대라는 게 말이다. 꼭 TV만 있는 건 아니다. 윤희는 제 말을 못 알아듣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다. 내가 겁나서 그렇지. 며칠 뒤 저는 혼자 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오디션 포스터를 보았던 그곳이었죠. 어르신, 오랜만이시네요? 사회복지사가 저를 알아봤습니다. TV에서도 봤어요. 정말 잘 되셔서 저희도 다 뿌듯했어요. 저는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그게 잠깐 반짝하고 마른 것 같네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반짝이 어디예요? 많은 분들한테 용기를 주셨어요. 저는 머뭇거리다 본론을 꺼냈습니다. 저기, 혹시 여기 복지관에서 노인분들 상대로 노래 가르치는 프로그램 같은 거 필요 없나요? 사회복지사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해주시면요? 네. 물론 예전만큼 목이 튼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래를 통해 조금은 위로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시만요. 그리고는 관장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관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기꺼이 모시고 싶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노래 좋아하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돈 때문에 학원 다니기도 어려워서 늘 아쉬워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보수가 많이 못 나가요. 관장님은 난처해하며 말했습니다. 자원봉사 수준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요? 네. 여기서 노래하는 게 지금 제겐 제일 큰 무대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2번 노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수업 날 10명쯤 되는 어르신들이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서 봤어요. 실물이 더 젊어 보이네. 우리한테 노래 가르쳐 주신다며요? 그들의 눈빛은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기대에 찼습니다. 저는요, 평생 무명 가수로 살다가 잠깐 TV에 나왔다가 지금은 다시 여기 서 있는 한도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담담히 소개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여기가 나쁜 자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인터넷에서 안 좋은 소문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근데요, 그래서 여기 왔습니다. 여기요? 네. 처음으로 노래를 시작한 곳이 여기였으니까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TV 스튜디오의 박수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노래는요, 누군가의 청춘이었던 노래입니다. 그 시절 생각하면서 한 소절씩 불러볼까요? 수업 중에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음치인데 노래를 배울 수 있을까요? 할머니, 음치는 없습니다. 다만 자기 목소리를 아직 못 찾으신 거예요. 그 말에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도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지금부터 같이 찾아봅시다.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한 어르신이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옛날 생각 많이 났어요. 저도 젊을 땐 노래 좀 했다니까.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선생님 차례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허름한 운동화를 신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복지관에서 준 작은 교통비 봉투 하나, 예전처럼 굵직한 행사비도 아니고 방송 출연료도 아니고 그저 버스비 조금 보태 쓰라고 준 돈.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 봉투를 쥐고 있는 손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딜 다녀와? 복지관. 복지관은 왜? 노래 가르치기로 했어. 어르신들 상대로. 아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준대? 많이는 못 줘. 그래도 버스비는 챙겨주시더라고. 아내는 한숨과 함께 웃음을 섞었습니다. 또 이런 거 한다고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번엔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야.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나도 좀 갚으려고. 뭘? 지금까지 무대에서 받아먹은 박수들. 나 혼자만 좋은 것 같아서 이제 조금은 나눠줄 때가 된 것 같더라고.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돌아왔네? 내가 어디 갔다 오기라도 했어? 당신 눈이 예전 그 눈으로 돌아왔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후로 하루하루는 바쁘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지관 수업, 가끔 들어오는 작은 동네 행사, 그리고 대출 상환 계획 세우기. 윤희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편의점, 배달, 행사 때 운전. 윤아, 너까지 이렇게 고생 안 해도. 아버지, 저도 이제 정상적으로 땀 흘려서 벌어보고 싶어요. 누군가 이름의 길에서가 아니라. 우리는 매달 끝날 때마다 대출 상환 내역을 같이 확인했습니다. 이번 달은 이만큼 줄었다. 생각보다 빨리 줄어드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어디선가 익숙했습니다. 누구시라고 했죠? 예전에 프로그램에서 선생님 심사했던 작은 PD예요. 그때 현장 인터뷰 맡았던 그 친구구나.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요. 사실은 이번에 새 프로그램을 하나 준비하고 있어서요. 프로그램? 네. 시니어 분들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다시 무대에 서는 그런 다큐형 음악 프로그램이에요. 내가 거기 나갈 자격이 될까?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얘기는 꼭 넣고 싶었어요. 잠깐 반짝 스타 됐다가 논란도 겪고 다시 복지관에서 노래 가르치신다는 얘기 어디선가 들었거든요. 그걸 어디서 들었어? 복지관 봉사 오시는 분 중에 방송 쪽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선생님 얘기를 너무 따뜻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번엔 무슨 이미지 만들려고 나 부르는 건 아니냐?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예전엔 저희도 선생님을 콘텐츠로만 봤던 것 같아요. 감동 코드 뽑아내려고. 근데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다르게? 있는 그대로 꾸미지 않고 좋았던 것도 실수했던 것도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대출 얘기도? 네. 대출 얘기도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내쉬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지 걱정부터 했겠죠. 근데 지금은요. 이미 가릴 것도 숨길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네, 말씀하세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나가야 한다. 그는 조금 놀란 듯 했습니다. 가족이요? 응. 내가 혼자 잘난 척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된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가 웃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방송에서 다큐를 찍자고 한단다. 아내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또 카메라 앞에 서야 해? 이번엔 다른 것 같아. 뭐가 달라?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이야기 있는 그대로 잘난 척도 말고 포장도 말고 돈 때문에 엉망이 됐던 것도 서로 상처 줬던 것도 그리고 지금 다시 조금씩 회복해 가는 것도. 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걸 세상에 다 보여줘도 돼요? 윤아, 우리가 숨긴다고 이 일이 안 일어난 게 되냐? 아니죠. 그럼 차라리 우리 같은 실수 다른 가족들은 안 하게 미리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빛이 들어오고 있었죠. 잠시 후 아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선이라면 나도 서볼게. 윤희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 전국 방송에 또 나오는 거네요. 이번엔 노래보다 이야기를 풀으러 가는 거지. 촬영 당일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노래하시나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불렀어요. 박수 소리 들으면
살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누군가에게 그래도 당신 인생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그 말 해주고 싶어서 풀어요. PD가 다시 물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어떤 마음이세요? 전 잠시 아내와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미안하고 많이 고맙고 그리고 이제야 조금은 당당해진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요?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니라 다시 넘어졌을 때 도망치지 않고 같이 버티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촬영이 끝나고 방송이 나간 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전처럼 역대급 무대, 레전드 라이브 이런 말 대신 댓글에는 다른 이야기들이 적혔습니다. 우리 집 얘긴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사업하다 크게 망하셨는데 괜히 미워만 했네요.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욕심낼 수 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그 뒤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말 마음에 박혔습니다. 복지관에 가니 어르신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선생님 TV 보고 더 좋아졌어요. 예전엔 그냥 잘생긴 가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냥 우리 동네 사람 같아.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더 이상 스타로 불리지 않아도 그냥 선생님, 도일 형님 그렇게 불리는 게 훨씬 편했습니다. 대출은 아직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화벨이 울려도 숨지 않습니다. 네, 저입니다. 이번 달 분 조금 늦을 수는 있는데 꼭 맞춰서 보내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상하게 담담해졌습니다. 윤희도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와 제게 묻습니다. 아버지, 내일 수업곡은 뭐예요? 왜, 너도 배우게? 아니요. 그냥 어르신들이랑 같이 부를 생각하니까. 아내는 저녁상을 차리며 말합니다. 당신 예전보다 요즘 노래가 더 좋아졌어. 내가 뭐 새로 연습을 했나? 소리가 달라. 욕심이 빠진 소리 같아. 그 말을 듣고 혼자 웃었습니다. 욕심이 빠졌다고요? 아니요. 아직도 욕심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의 욕심은 조금 다릅니다. 더 높은 곳에 서고 싶은 욕심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지키고 싶은 욕심. 내 목소리를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받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있었으면 하는 욕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라는 걸 잊지 않으려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요, 돌아보니 새로 시작하는 건 나이가 문제가 아니더군요. 진짜 문제는 나는 이미 끝났다. 스스로 그렇게 단정 지어버리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요, 평생 무명 가수였습니다. 어릴 땐 그냥 배고픈 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우리 집은 시골 변두리.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하고 어머니는 식당 허드레질. 밥 먹을 때면 항상 똑같았습니다. 위에 뜬 감자 건더기는 누나 둘한테 먼저 가고 형이랑 저는 국물만 후루룩 마셨습니다. 막내는 뭐든 알아서 먹고 살아야지. 그 말이 우리 집에서 제 몫이었습니다. 노래를 좋아하게 된 건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새벽에 식당 가기 전에 어머니가 라디오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셨거든요. 못 간다고 말할 걸 그랬지. 새벽 어둠 속에서 그 노랫소리가 들리면 저는 이불 속에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어요. 노래라는 게 사람을 이렇게 버티게 해주는 거구나. 학교에서는 키 작은 말 수 없는 아이. 집에서는 맨날 막둥이야 이것 좀 가져와라. 구박만 듣는 애. 근데 노래를 부를 때만큼은 사람들이 한 번씩은 쳐다봤습니다. 야, 너 의외다. 제 목소리 괜찮다. 19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작은 라이브 술집에서 서빙부터 시작했습니다. 너 노래한다고 했지? 손님 없을 때는 한 곡씩 불러봐. 그때부터였습니다. 퇴근할 시간 다 돼서 손님 몇 명 남았을 때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반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노래 한 곡이 끝났을 때 술집 구석에서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오, 얘 괜찮은데? 그 박수 소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한 번의 박수 때문에 저는 30년을 무명으로 버텼습니다. 제 아내를 처음 만난 것도 노래 때문이었어요. 동네 작은 무대에서 야외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앞줄에 유난히 표정이 밝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눈웃음이 참 예뻤습니다. 노래 끝날 때마다 그 여자만큼은 진심으로 박수를 치더라고요. 행사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는데 그 여자가 물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 예, 고맙습니다. 노래 정말 좋았어요.
그게 제 아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행복한 장면 뒤에는 늘 계산서가 있었습니다. 월세, 공과금, 쌀, 분유, 노래만 부르고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는 막노동, 밤에는 무대. 문제는 그 생활을 너무 오래 끌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근데 10년, 20년이 지나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몸도 마음도. 아들이 태어났을 때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이 왔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책임질 수 있을까? 그래서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이번에 앨범 하나만 내면 형 인생 바뀐다니까. 그렇게 꼬드기는 사람들에게 넘어간 겁니다. 보증 서고, 빌려오고, 카드 긁고. 그게 나중에 아들에게 들었던 말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제발 이번엔 집 말아먹지 마세요. 잠깐 이름이 알려졌다가 돈과 욕심에 휘말려 한 번 더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무대는 조금 달라졌지만, 관객은 조금 줄었지만 제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진짜 같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TV에 나온 사람 맞아요? 왜? 친구가 그러는데 우리 할아버지 노래하는 사람이라던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게 뭐야? 손자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가 옛날에 무대에서 노래 부른 적이 있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지금도 노래하고 싶단 마음을 아직 안 버렸다는 거야. 손자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노래가 좋아?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노래할 땐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거든. 나도 할아버지 말 잘 들어주는데. 그 말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그래. 그러네. 우리 집에는 좋은 관객이 있네. 여러분, 결국 인생 말년의 무대는 가족 앞인 것 같습니다. 큰 공연장, TV 카메라, 조명 이런 것보다 밥 먹다 말고 요즘은 어떠냐 물어봐주는 식탁 하나가 제일 큰 무대입니다. 혹시 지금 멀리 있는 자식이 문득 떠오르십니까? 그 자식에게 괜히 욕을 하셨던 기억, 돈 문제로 싸웠던 기억, 서로 자존심 세우느라 연락을 끊었던 기억. 그렇다면요, 오늘 짧게라도 문자 한 통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잘 지내냐? 이 네 글자만 보내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함께 걸어와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혹시 이 얘기 속에서 당신 모습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혹시 내가 했던 실수를 당신은 피할 수 있을 것 같다면, 혹시 이미 한 번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힘이 조금이라도 난 것 같다면, 그렇다면 이 할아버지의 긴 수다도 조금은 쓸모가 있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약속 하나만 합시다. 나이 들어도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다. 돈이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게, 명예가 내 가족을 부수지 않게, 남의 욕심이 내 이름을 함부로 쓰지 않게 오늘부터 조금만 더 내 편이 되어줍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 당신이, 당신 인생이 진짜 주인공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인생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